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2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남부에서의 노력은 북부에서의 노력보다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나집 조베인과 카림 체아옕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칸 유니스 가자지구 AP 통신인데요. 이스라엘 군은 일요일 가자지구 전역으로 지상 공격이 확대됐다며 하마스에 대한 공격은 북부의 파괴적인 공격보다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사람들로 붐비는 남부에 더 많은 대피령을 내렸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갈 곳이 어디냐? 대피령에 이어 대대적인 폭격이 이어졌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봉쇄된 영토에서 갈 곳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유엔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180만 명이 실향민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들 중 95만 9천 명에 가까이가 남쪽 99개의 시설에 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의 통신 책임자 줄리엣 토마가 말했다. 난민 캠프가 한 99개 시설을 지금 유엔이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거의 뭐 한 반가량이 난민 캠프에 있고, 원래가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자체의 전체 200만인데, 180만 명이 남쪽으로 그러면은 몰렸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또 90%는 난민 캠프에 있고, 남부까지 공격할지는 몰랐는데, 음,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어디로 가란 얘기인지 참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폭탄에 이 부상당하고 거의 사망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병원에 이송돼 가지고 또 어떤 아주머니가 울부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열 몇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첫 장만 인용을 좀 했습니다. 또 야후 뉴스에서 별개로 그냥 제목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확장된 지상 공격을 알리는 총격전과 포격 이런 제목으로 헬리콥터가 떠 있고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을 찍힌 내용이고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터널 800개의 갱도를 발견한 거 이런 것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 뉴스도 나왔지만은 북한은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찰 위성에서 미군 기지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하면서 이게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데 니함 카바나라고 읽어야 될까요? 야후 뉴스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미국을 비난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북한의 뭐 항공절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이 공군 부대를 방문한 최근에 사진인 것 같습니다. 가죽 조끼 입고. 그래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씨는 평양시 홍보정보부 고위 간부로 홍보정보부라는 용어를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 뭐 활동을 늘리면서 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중잣대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또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녹색 성장 세션 한 인도네시아 박한나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인도네시아 여기 자카르타 포럼에 한 천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국가 간 방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모색하자 해가지고 이제 포럼을 열렸는데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그 읽어보겠습니다.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 인도네시아 협력 포럼에서 헤럴드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과 간디 슐리스탄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이분인 것 같고요. 어, 맞겠죠? 그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관계자들과.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가 뭐 경제 협력을 하면서 사업 기회를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도 절대로 있겠죠. 그다음에 뭐 요즘 전기차 그 원료 이런 등등도 해서 인도네시아 이미 뭐 많이 그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더 좀 협력이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그 K-21 그 전투기 그거 분담금 빨리 좀 돈 좀 내줘야죠. 네. 아직 안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빚쟁이로서 좀 많이 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콘덴서 위기 겪은 성호전자 고객 확장 M&A로 최대 실적 눈앞. 최운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중기한 중기 오노 2.0 2세대 그 시리즈 그 취재 기사인 것 같습니다. 박성재 성호전자 대표, LCD TV 확산에 매출이 줄고 가동률 50% 미만, 고객사 확보 M&A로 매출 2천억 눈앞, 비용 절감 고객사 확보로 매출 반등. 제가 그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비용 절감인데, 낭비 제거라 그러면은 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쓸 비용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 빼고요. 전원 공급 장치 PSU라는 거 요거를 그 개발을 또 해서 그 다음에 필름 콘덴서 소재인 금속 증작 필름, 요게 이제 전원 공급 장치고 그 필름 콘덴서 그 다음에 증착 필름 요런 거로 그 제품 소개를 하고 있네요. 구조조정으로 원가와 경비를 과감히 줄였고,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람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 그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고객사 확보를 매우 뛰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한마디로 제품 개발도 했고 뭐 했지만 이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 비용 절감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이제 좀 와닿네요. 비용 절감이란 게 그 원가 세계에서는 첫순위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부 관리, 이 회사도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외적인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영업용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하는 그 스루프 회계는 내부 관리만 잘해도 이익을 창출한 길은 있다. 어, 중소기업이 그 기존에 하던 그 이 관습대로 경영을 하지 말고 어, 또 비용 절감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호전자도 또한 관심으로 또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PSU는 그 현재 중국 위해 주해와 베트남 하노이 등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의 수요에 맞춰 생산을 하고 있다. 고객 수요에 맞는 그것이 수량에 맞는 건지 고객 수요에 맞는, 요게 그 수요에 맞는 그 생산을 하고 있다면 잘하는 건데 더욱 궁금해지네요. 일반적으로 여기를까지 좀 편집을 해봤고, 다음은 그 유명 유튜버 일요일 날 하는 그이 슈카월드가 한 내용 중에서 편집으로 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 욕심들이 또 납니다. 위기에 몰린 자영업. 왜 한국이 자영업이 높았냐? 그런데 이제 제가 가로 열고서 원인과 결과 합리적 정보인가?
요 슈카 월드가 쭉 제시한 그런 그 히스토리컬한 내용들이 자영업일에 대한 정의를 소개를 했고, 주로 꼽히는 이유들, 그 왜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느냐. 회사를 나오면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재취업이 힘들었다. 또 서비스 산업화 정도가 약해서 개인들이 파고들 틈이 많았다. 음, 요거 조금 제가 의문 부호를 좀 붙였어요. 과거 조세 회피율이 높아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인정 과세를 많이 당하는 게 자영업자죠. 저도 자영업자에 속하지만은 그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인정과세로 해서 간편 세무신고를 하시오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문까지 왔는데, 세무서에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저 그냥 일반 사업자로 그 복식 회계를 해서 그 세무신고를 하겠다, 사업보고를 하겠다.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은 주로 그 거래가 그 기업체다 보니까 그 거래가 일어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격식 있게 표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가치세도 그 거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어떤 그 서비스업이긴 하지만은,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또, 근데 이제 여기 한국 특유의 밤에 즐기는 문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도 뭐, 이유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 쪽에서도 심야여명 허용했다는 것 쭉 나오고, 또 우리나라 그 심야 통행 금지 이런 것들을 쭉 역사를 얘기했는데 현재로서는 다 풀려져 있는 상황이죠. 어, 미 점령군 그 산하에서도 그 통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퇴근 전쟁, 아니 그 저기 이 밤에 12시 전에 그런 거를 했었고, 비상계엄령 시대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통행증,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어떻게 다 지나갔나 몰라요. 어, 4천만의 밤이 살아났다. 1954년 이후 무려 37년 만에 방골이 오픈이 됐다. 이유가 전두환 군부 독재에 대한 반발 억제를 위한 3S 정책이 이제 얘기가 돼. 1982년이니까 1981년에 12.12, 81년이 아니죠. 80년에 12.12 사태가 일어나고 한 거의 1년 과도기를 통해서 최규하 대통령이 그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세웠다가 이제 드디어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3S 정책을 그때 했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로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정확 그 세월에 그런데 1980년대가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부하다던 잘 나가던 시기가 됐거든요. 그 대통령 그동안에 그 기초가 쌓아뒀던 게 전두환 대통령이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순 무식했기 때문에 야 나는 그 경제 모른다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라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요즘 대통령한테도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좀 그렇죠. 검찰총장이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 정치도 그 경험이 처음인데 오히려 그 전두환 씨 같은 스타일로 한번 해보면 어떤가 몰라. 독재 말고 어떤 그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노태우 때 그 1990년 범죄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심야 뭐 이런 영업 제한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1998년 8년 후에 이제 융업소 심야 영업을 했는데 8년 동안 범죄와의 전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그 풀 때도 그 반대한 이유가 인신매매 부활, 그다음에 이제 불법 변태행위 행위가 증가한다. 심야 영업 이런 거 하면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전제와의 범죄에서 그 조폭들을 때려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들 얘기를 안 나왔지만은 마약은 항상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마약 유통이 더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99년 IMF 좀 지나서 PC방, 오락실, 노래방 영업 제한 시간 해제를 했다. 이렇게 되고 최근에도 그 노래방은 청소년 시설이 별도로 있죠. 그 청소년용으로 그런 그 데가 있습니다. 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남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가 참 불편하다. 어떤 표현하기 힘들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좀 힘든 표현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그 유튜브, 유명 유튜버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들 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 증가 원인 심야 영업은 좀 졸스러운 분석 같다. 이렇게 좀 저도 비판적으로 좀 견해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쭉 그 생각해 보는 것은 연줄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진정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옛날부터 학연지연 혈연, 학연지연 혈연에다가 이 권력련 이런 것까지 이제 만들면은 그 자영업자도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사업도 하기 어떻고 자영업자로 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해먹을 게 없다 보니까 퇴직하고서 남는 게 식당뿐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는 게 뭐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무직을 하다가 뭐 거창하게 명동에서 에, 그 음식점 차렸다가 2년 만에 망해먹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식당이란 것도 저기 젊어서부터 경험이 노하우가 있고 그래야 하는 거지 그냥 놀기 싫어서는 뭐래도 하겠다 퇴직금은 있고 해서 그 비싼 명동 임대료를 내고서 자영업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망하자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던 원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 당시 이 정경유착에 의해 재벌들이 증손, 고손 회사까지 만들어서 개인이 사업화하는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은행이라는 데도 개인이 어떤 융자를 받고 사업 자금을 빌리려면은 뭔가 그 담보도 넣어야 되고 아주 신용대출도 어려웠고 그런데 대기업의 무슨 자회사다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되면 은행 애새끼들이 미안합니다 뱅커들한테 저도 아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니 옛날에 그 배운 게 뭐 없어요. 그 무슨 저기 그 이 신용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능력들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재 시절 때 여기 도와줘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수준 뿐이는 안 된다고 제가 폄하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옛날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그 젊었을 때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뭐 평가한다 뭐 하니까 그냥 평가할 줄 모르니까 그냥 담보를 내놓으라 근데 담보라는 게 자기 집분이 더 어디 겠어요 만약 있더라도 그러다가 사업망엔 담보 날리고 완전 그 폐가 망신 이런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신문에도 났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비판을 받지만은 이스라엘 정도라도 착상을 좀 해봐라. 그 좀 벤치마킹을 해보고 큰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어, 사업자금 대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심야 영업 때문에 자영업이 많아졌다. 그것은 자영업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꾸준하게 증가했던 자영업수고 2000년대 이제 최고 전성기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에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과세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영업자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으면은 그 세무서 직원들이 좀 돈 벌 기회가 없어졌겠네요. 저는 그렇게까지도 좀 봅니다. 어, 대부분 그 이런 자영업자나 식당 이런 데서 이제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그 밥이라고 얘기하죠. 세무적으로 잘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요즘은 다 세무서에서 또 잘 알아서 하지만 옛날 얘기로 우리가 그 투캅스라는 영화 경찰이라든지 또 투캅스 말고 투세무쟁이 요런 것도 얘기하면은 아마 그 또 그 드라 뭐 영화할 수 있는 투캅스만큼 영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영업자 중개 청년 인구 감소도 이유를 들었어요. 이제 청년들이 술을 잘 안 먹는다. 코로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쭉 그 들어가고 현재 자영업자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건비 재료비 급등, 그 비용 증가. 아까 그 성호전자 일반 기업들은 비용 절감, 구조 조정 뭐 이런 거로 해서 어떻게 버티고 기술 개발하고 하는데 식당이나 술집 같은 데가 기술 개발할 게 뭐가 있나요? 뭐 나름대로 그게 통해서도 뭔가 노하우가 있긴 있겠죠.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2023년 1분기 말 기준에 천조가 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조국이 여러 몇 분야에 됐다는데 가계 대출도 그렇고 GDP의 뭐 157%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그런데 국가 부채도 뭐 천조가 넘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차관 뭐 쓰리 천조국이다. 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창용 총재는 2024년에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걸 또 인용을 해서 소개를 했고요. 금리 조정은 현재 함정에 있는 상태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진행자는. 이건 대중소기업 모두 마찬가지다. 그렇다면은 대기업도 위기에 몰렸다고 이슈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겠냐? 언론에서 어쨌든 팔릴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어떤 그 에, 인수하는 그 펀드 이런 데가 있죠. 그 큰 회사들은 자영업자는 누가 그런 걸 인수하겠어요. 바로 폐업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 은행 차입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긴 하는데 이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그냥 뭐 형식상이든 뭐든 뭔가 좀 이 거리들이 좀 생겼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도 그 사업을 거의 잡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은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자영업 휴면 상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빚을 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사업도 한다 그러면은, 뭐 저도 그 빚이 좀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갚아나가고는 있는데, 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또 은행 차입을 하고 그 대출 같은 거 그때 뭐 대출을 쉽게 해줬다는데 그때들 대출을 많이 안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인건비 급등의 문제를 넘어 사람이 현재 최근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급 그 가족 종사자들도 많이 이제 줄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하는 세계 1위 초저출산율 방치하면 2050년 성장 0% 이하로 뚝 이런 그 보도 뉴스가 있었고요. 저출산 원인은 청년층 경쟁, 고용, 주거, 양육 불안, 경쟁, 고용, 주거, 양육, 뭐 다 이 원인들을 뭐 이 나열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 자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런 연구 원인과 역량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흑사병보다 심각한 거다 이거는.
영명대 아니냐. 그리고 그 초등학교 1학년생이 40만 명이 이제 붕괴를 했다. 요거는 이제 그 출처를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아까 그 초저출산 방치하면은 그 하는 얘기는 여기 그 출처를 여기다 표현했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 주 원인은 고용 주거 불안과 경쟁 압력, 구조 정책 시급하다. 그거 요즘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주거 불안을 주로 단 한 가지만 스로프 관점에서는 한 가지만 일단 제일 그 핵심 원인이 뭐냐 이거를 찾는 건데 부동산 가격 폭락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한국을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그러니까 구조, 스트럭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행도 도대체 구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참 모르겠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 내년 외국 인력 대폭 증원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 소멸은 된다. 그러나 한국이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일본 침몰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한국은 소멸이다. 그러나 제 희망은 다민족 영방 국가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겠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긴 게 서구화된 얼굴도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동남아하고도 혼혈이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국인과의 혼혈은 저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거지는 남녀 갈등. 이게 그 남녀 갈등도 제 생각에는 한국 소멸 공장론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뭐 게임 업체에 무슨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녀 갈등이 이제 불거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넥슨 노조가 민노총과 함께 갈지 원천 검토하겠다 이런 표현도 소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남녀 갈등 문제가 어디서부터 얘기가 잘못되었는지 사회적 담론을 나누는 자체가 매우 수준이 현재 우리가 얘기 꺼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를 꺼리지만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소개하는 것은 안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한다는 얘기인데 말을 조심하긴 하지만은 할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한마디 말조차 할 수 없는 주제들. 한마디 말에 사상 검증과 혐오론자로 몰리는 사회. 이게 개딸들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집단 조리돌림. 이게 일진회 같은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낙인과 비난을 한다. 극단주의자들 외에는 아무런 말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극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바벨 전략 표현을 하는데 극단적 여성 혐오와 극단적 페미니즘이 지금 극단하는 애들은 많이 떠든다 이게요. 이게 세력이 맞대니까 이 균형추가 맞아야 지금 이 극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전략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90%가 침묵하고 10%가 이끌어가는 담론들 또는 누군가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는 뜨거운 주제, 선거 때나 관심 있는 우리의 사회 문제라고 그랬는데 어, 이게 뭔가 그 해결이 되려면은 힘의 세력이 이게 유사해가지고 그래야 들러올릴 거 아니에요. 들어 올려가지고 내팽개치든지 이 두 개를 갖다가 싹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이면은 이걸 들질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나는 여성 존경론자. 한쪽은 그런데 여성은 변하지 않고 페미니즘에 있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 아니고 저 같은 그 나이가 먹으면은 요거는 이제 그 늑다리의 그 애환 얘기인데 우리의 그 마눌님의 그 권력이 이만큼 세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열심히 집에서 설거지하는 수준이다. 여성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이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 해서 또 서로 얘기해서 대화하고 담론을 나눠서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야
다 같이 그럼 우리 똑같이 버리자 해가지고 바벨을 던져버려야지. 이래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봤어요. 한국 남성이 살기 좋은가 여성이 살기 좋은가? 그러니까 남성한테 물어보면 여성이 살기 좋다. 요게 그 주황 색깔이 그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한테 물어보면 남성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성 쪽에서 보면은 그 옛날 군대가 3년이죠. 그것만큼 사회 경쟁력이 떨어졌던 거는 객관적인 사실일 겁니다. 사회 진출이 3년이나 늦어지는데, 자, 군대 갔다 오고 그 대학교까지 졸업하면은 27이에요. 그러면 그때 취직 못하면 30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성들은 3년이라는 세월을 벌었어요. 대학교 나와서. 경쟁력이 더 있는 거지. 이런 거가 남성 병역 입장에서 보니까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성 군대 가라면 네가 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페미니즘. 네가 내 남성이 애가 낳을 수 있어? 저는 여성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래 당신네들이 애를 낳아서 그 존경하는데 그래도 군대는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역사를 봐봐. 2차 대전이나 뭐 소련군도 여성 그 여군도 있고 전쟁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말이야. 음? 간호병이라도 나가고 뭐 어쩌고 다 그런 거. 총 쏘는 법은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뭐 평화로운 나라나 지금 북한하고 대치돼 가지고 북한에는 여성군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좀 서로들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한국인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여성 그러니까 이 성별 차이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다. 이런 식으로 혹시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요. 이게 그런 거 같다 이게요. 한국을 소멸시키려는 음모론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근데 그 요거 갑자기 이제 명란젓을 또 잠깐 소개했는데 명란젓의 그 오리진 원천이 이거 한국이래네요. 명태에서 나온 명란젓.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거 좀 싸게 살려고 그러면은 그 중부시장 가시면 됩니다. 거기 도매 가격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거 뭐 한 관인가 딱 사오면은 한 100개월은 조금씩 해서 아주 에, 그 입맛 돋구는데 아주 그만입니다. 요게 이제 일본에서 요즘은 명란젓을 그 일본 사람들이 더 먹는데 엄청 비싸요. 일본에서 먹으려 그러면 요게 그 부산에서 태어난 토시오라는 사람이 아지노 멘타이코 후쿠야라는 이름으로 그 멘타이코라는 게 이제 명태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어, 민타야 이거를 뭐 이렇게 줄여서 하면 명태 이것도 멘타이도 그렇게 되겠죠? 잠깐 그 요게 이거하고 뭔 관련이 있느냐면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자관 이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어울리고 살고 그다음에 왜 그 진화가 남녀가 그 이 자웅이 갈라졌겠느냐 이 생존 그 복농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니까 요즘은 그 진화를 거부하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네요.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 그렇습니다. 아마존 책을 인터넷으로 사업 시작한 회사 아닌가? 이렇게 해서 쭉 좀 뭐 소개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번 제가 정리를 했고, 이 온라인 그 책방을 차린 사람이 이제 거대 그 유통 회사 대표가 됐는데, 제프리 벤존스 대머리가 까졌네요. 이런 게 있고 최근에는 크라우드 여기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자기네가 그 이 시장에
7년 동안 버티면서 클 수 있었다. 이런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가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 두 군데 다 이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 한참 뭐, 저기 책을 읽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규모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영풍문고를 보면은 작년도 2022년도에요. 왜 3기인가 모르겠어. 그런데 1319억 원 매출액이고 교보문고는 8320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풍문고는 교보문고의 잽이 안 된다고 그러죠. 잽이. 한 6배 정도, 6일은 6, 3, 18, 6.5배 정도까지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영풍원고는 영업이익이 11억 7,300만 원 났는데 이 영업 손실에서 교보문고는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38억 원, 139억 원이 적자가 났어요. 영업 손실이 났어요. 이게 또 왜 그러냐? 이게 비상장 기업인데 손익계산서만 봤어요. 왜 그러냐? 이게 또 근데 일단 제가 그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 재고 회전율이니까 영풍문고는 2.6회전으로 그렇게 회전율이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로 돌아섰지? 책을 비싸게 팔았나? 정가제일 텐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판매 관리비도 늘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좀 봐야지. 그리고 그 교보문고는 재고 회전율이 더 높죠. 5.7회전인데 문제는 적자를 내는데 전년도 6.5회전에서 5.7회전으로 떨어졌다. 요런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이 떨어져서 적자가 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진단을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영풍문고는 재고 회전율이 개선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흑자가 됐냐? 이런 경우에는 판매 가격을 올렸나? 매출이 줄더라도 안 오르더라도 우리는 그 할인 판매 같은 거 안 한다. 뭐 우리는 적게 먹고 적게 싸겠다. 뭐 이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영풍문고가 누구가 지배자지? 소유구조. 아까 그 구조조정, 뭐 구조개혁, 뭐 이런 뭐 하도 여러 군데서 구조라는 말을 쓸 건데 여기는 소유구조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영풍문고의 그 주주는 영풍문고 홀딩스라고 되어 있어요.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영풍문고 홀딩스를 또 찾아보니까 쭉 개인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CKU라는 데가 33.95%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또 CKU가 뭐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장씨인데 이 제가 알기로는 요렇게 그 장세준, 장세환, 장혜선 여기 이제 그 이 3세 경영인들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친인척 관계, 무슨 특수 관계자들인 것 같고, 그래서 CK를 또 찾아보니까 CK야말로 그 맨 뒤에 있는 지주회사라고 할 것 같은데 장세준, 장세환, 장혜선 요 세 사람 3세들이 딱 3분의 1씩 딱 나눠 가졌네요. 대신 이제 요 장세준이라는 사람이 장남인 것 같은데 0.01%, 33.34% 그래야 딱 100% 맞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장남이라고 지배권을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있네요. 요즘에 이제 그 상속이라는 게 요 이름을 보면은 장혜선이니까 여성이겠죠. 요즘은 너 남녀 구분 안 하고 똑같이 나눠준다니까 법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배구조도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것은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하던 세계 최강 특수요원을 건드린 범죄 조직의 통쾌한 최후 하울 무비라고 유튜버에 그 심심하면 저도 그 영화들을 소개하는 그거를 많이 보는데 최근에 그 제목들이 뭐 은퇴 후 조용히 뭐 특수요원을 몰라본 무슨 건드린 범죄자 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 은퇴 그 나이든
주인공들이 엄청 능력자로 나와요. 일반 은퇴자들은 그렇게 능력 없습니다. 까놓고 젊은 애들이 패면 오히려 막기 바쁜 건데 뭐 요즘 노인들을 공경을 하나요. 그러나 이제 이런 수요를 보는 건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영화도 그 노인네들 그 용돈 빼먹는 영화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늑다리에 해당하니까 고령화에 해당하니까 이런 거를 좀 보게 돼서 또 정리하고 싶은데 보통 그런 영화가 나오면은 에, 그 CIA 여기서 FBI 책임자가 얘기하는데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데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니들은 탈법을 행해도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사드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탈법을 하죠. 탈법을 불법이 아니고 탈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행위는 아닌데 탈법 행위는 이제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뭔가 또 그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언론 쪽에서는 우리한텐 진실을 말해줄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뭘 터트리려면은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은 여자 정치인 여기 영화 속에서는 이제 우연한 사고로 저기 교통사고로 죽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 누구한테? CIA나 FBI한테.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LA 쪽에서 계속해서 그 정부 기관을 며칠 전에 했던 그 본 시리즈도 그렇고 CIA를 아주 그냥 악으로 그리고 있죠. 그런 것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